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LH 직원들로부터 촉발된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가 고위층으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과 또 전현직 고위 공무원도 이 수사 대상에 포함이 된 건데요. 이들에 대한 처벌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최양호 고문, 강민구 부동산 전문 변호사, 정동근 부동산 전문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지금 LH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가 본부를 이끌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범위도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속도나 그다음에 흐름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잘 진행이 좀 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한데 중간 점검 한번 해주시죠. 네, 1차 조사 결과에서 정부합동조사단이 14,000명 정도를 지금 했는데 그때 7명이 이제 적발이 됐죠. 네. 그다음에 이제 2차 조사 때는 8,700명 정도를 이제 지자체까지 확대해서 했습니다만 한 26명이 이제 용의선상에 올라왔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수사하고 조사하고 다 좋습니다만은 자, 1차 조사에 나온 7명 누군지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 그러니까 최초의 13명이 시민단체에 의해서 이제 밝혀졌을 때 바로 당일날 직위 해제가 됐거든요. 7명 아직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사가 지금 부실 조사 아니냐?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네. 불법적으로 정보를 이용했느냐 이 부분에 자신감이 없는 것 같고요. 사실 1차 조사, 2차 조사 보면은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만 된 거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불법 정보를 유용했는지 차명인지 이런 게 하나도 안 됩니다. 당시에 했던 일은 직원 명단, 등기부 등본 그리고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 내용만을 갖고서 한 거거든요. 네. 저한테 사람 둘만 주면 30분에 끝내는 일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이 수사 상황이 조금 진전을 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현재 수사하는 굉장히 고생들 하시지만 이 사건 자체가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 관련해서 근거부터 뿌리채 흔드는 부패 범죄거든요. 네네. 그러한 조금 확고한 자신감을 좀 갖고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참 지지부진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는데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 기존에는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할 때랑 지금이랑 비교해 봤을 때 좀 속도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잘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아직은 좀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좀 시기적으로 좀 이르다고 보입니다. 물론 경찰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죠. 아마 경찰도 명운을 걸고 수사를 할 거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이제 검찰보다는 이제 수사 노하우가 좀 축적돼 있는 게 좀 적다 보니까 네네. 지금 수사가 이렇게 아주 이렇게 효과적으로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또 수사 방법이 약간은 전수조사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말하자면은 헛다리를 짚는 수사로 시간 낭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거래 중심으로 해갖고 연역적으로 수사를 하는 방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다만 한 가지 제가 그래도 좀 이번에 경찰 수사를 좀 칭찬해주고 싶은 거는 네. 부패방지법으로 이번에 이제 포천 공무원을 영장을 청구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몰수 보전 명령을 받아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참 저는 잘한 거다. 몰수 보전. 네, 왜냐하면은 지금 이게 사실 이제 흔치 않은 어떠한 처분이거든요. 몰수라는 게 원래 부가형이기 때문에 네네. 흔히들 이제 주형하고 이제 같이 하는데 이거는 이제 부패방지법이라는 어떠한 특별한 규정 때문에 부패사범에 대한 어떤 몰수 특례가 있습니다. 그 조항을 이제 활용해갖고 경찰이 이제 사전적으로 이제 독립적 몰수를 미리 해갖고 그 처분에 대한 재산에 대한 처분을 못하게 만들었고 결국은 그거를 나중에 말하자면
이제 경제적 이익을 네, 이제 몰수할 환수를 수 있는, 하겠다 가져오는. 이런 의지를 보여준 거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저는 좀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예. 뭐 이런 날카로운 칼이 좀 앞으로도 어떻게 좀 계속 휘둘러질지도 중요한 관심사일 것 같은데 정 변호사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지금 합동조사단에서 1차 조사, 2차 조사 총 합해서 이제 23,000명 정도 조사를 했고 최근에 어느 정도 혐의점이 발견되는 이제 43명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근데 그 조사 규모에 비해서 발견된 어떤 혐의점이 발견된 사람들의 비중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점을 봤을 때 과연 소위 이제 뭐 전수조사다 이렇게 해서 정말 무더기로 어떤 뭐 피의자들이 나올 거라고 기대했던 국민들의 예상과는 달리 그렇죠. 예, 상당히 그 결과가 좀 미흡한 상태인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나 합소 조사단의 어떤 조사 결과를 신뢰하는지에 대해서 한 73% 정도 지지를 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이거를 어떤 선거를 앞두고 보여주기식 생색이 아니냐 이제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사 내용 자체도 보면 어떤 특별한 기법과 소위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을 정도의 어떤 깊이 있는 수사가 아니고 소위 이제 자기가 직접 명의로 취득을 했던가 아니면 좀 더 나가서 부인이나 가족 명의 정도 취득한 사람을 위주로만 조사를 했고 실제로 차명 거래가 이루어졌는지 네.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어떤 대가를 받았는지 소위 알짜배기 조사는 전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 변호사님께서 일부 뭐 이제 몰수 보전 같은 거는 칭찬해 주신 부분은 저도 당연히 인정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평가했을 때는 사실 이게 어느 정도 유죄 판결이 나와야 이제 사실상 성과를 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데 뭐 그때까지 아무리 빨라도 연말은 돼야 뭐 유죄 판결이 하나 나올 정도로 보이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조사 자체는 이제 시작 단계고 아직 가야 할 게 한참 멀다. 저희는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국민들의 분노를 생각하면 좀 하루빨리 뭔가 드러나서 문제에 대한 뭐 책임도 이제 지우고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근데요. 연말까지 간다면 참 연말까지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이게 세 번째거든요. 네네. 특별합동수사본부를 한 게 1차 90년대 했을 때 10개월 걸렸어요. 10개월. 예, 2차 신도시 그때 할 때도 6개월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차근차근 따지기 시작하면 하는데 제가 사적으로 당시에 이제 수사본부에 참여했던 그런 분들하고 뭐 사적인 자리를 가졌는데 아까 저 변호사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건 사람 잡으러 다니면 안 된답니다. 움직이지 않는 땅에는 모든 게 다 기록이 돼 있으니까 그렇죠. 땅을 하고 자기는 뭐 여당 같습니다만은 제일 먼저 가서 수사를 해야 될 때는 묘목상이라는 거예요. 나무를 심게 예, 그다음에 금융 어디서 했는지.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쪼개기 이런 부분들로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땅을 중심으로 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네. 빠른 진전을 나온다 그런 뭐 얘기들을 사적으로 나눈 적이 있습니다. 네, 참 모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좀 답답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 대상에 지금 현재 특수본에서 조사하고 있는 대상이 한 398명, 400명 조금 안 되는 규모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 중에서 공무원이 한 85명이 되고 이 중에 또 국회의원이 3명이 포함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국수본과는 또 별도로 공직자 재산 집중 심사단이라고 해서 약간 뭐 정부 합동식으로 해서 이제 진행을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또 국토교통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금 뭐 이것저것 다 들어가 있는데 뭐 부동산 이제 관장을 하는 주무부처다 보니까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제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국토부가 뭔가를 한다는 게 뭐 셀프 수사, 셀프 조사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라고 의구심을 많이 좀 표현하시거든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은 먼저 이제 국회의원 3명이 지금 수사 대상에 올라와 있긴 한데 이제 그 중에서는 이제 상당 부분은 이제 아마 그 뭐 이제 용도를 뭐 주택에서 이제 근린 생활시설로 상가로 전환한 부분도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법적으로 이게 불법은 아닙니다. 네네. 물론 약간의 어떠한 그 편법적인 거는 맞지만
법에 의해서 이제 허용된 건데 이제 문제는 이제 공직자로서 그런 어떤 꼼수를 써갖고 물론 네네. 법에는 안 걸렸지만 국민들 정서라든가 이런 거에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제 그런 어떤 고위공직자가 될 분들은 예. 이런 어떤 주택에 대해서 다주택을 이런 식으로 편법적으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지양을 해야 될 점이고요. 네. 그다음에 요번에 이제 그 국토교통부가 이제 참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셀프 조사라는 비난도 있지만 사실 이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또 데이터베이스가 거의 다 국토교통부에다 있기 때문에 있죠. 네. 그 교통부를 또 배제하고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기술적으로 안 됩니다. 어쩔 그렇기 수가 때문에 없는 상황이군요. 설사 또 국토교통부가 이번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거를 뭐 자기네들 거를 이렇게 자기 식구 봐주기라든가 자기네 걸 뺀다든가 이거를 한다라는 거는 여러 눈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예, 저는 그래서 뭐 그 자체를 문제 삼는 거는 좀 기술적으로 좀 어렵지 불가능한 않나.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정말 변호사님 보시기에도 뭐 어쩔 수 없는 겁니까 이거? 예, 뭐 국토부에서 도움을 준다는데 굳이 뭐 마다할 필요가 없다는 측면에서는 이제 강 변호사님께서 좋은 점을 말씀해 주셨고 저는 뭐 같은 얘기를 하면 좀 식상하니까 네. 뭐 이제 다른 다른 쪽의 얘기 좀 얘기를 해주시죠. 좀 해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제 뭐 지금 LH 사태라는 말을 쓰는 게 식상할 정도로 뭐 범국가적 뭐 공무원 범죄 사태 뭐 이렇게까지 지금 확장이 된 상황이라서 뭐 지금 LH 사태라는 표현 자체가 좀 구태의연할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수사기관은 형식적으로 행정기관에 속해 있지만 준사법기관이고 뭐 지금은 이제 수사의 주체가 경찰까지 확대가 됐지만 원칙적으로 엄격한 어떤 제도적 선발을 통한 이제 법조인 위주로 이제 검찰이 수사의 주재권을 가졌던 것이죠. 네. 근데 이제 수사권을 이제 권력 어떤 수사권의 집중을 막기 위해서 지금 검경 수사권 분리나 이런 부분을 이제 진행을 했는데 그 기본적인 것은 수사권의 집중으로 인한 인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오히려 그렇게 분권화 해놓고 나니까 역으로 이제 뭐 수사의 공백이 우려가 발생할 수 되고 있는데. 또 도대체 어느 기관에서 수사를 해야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혼란이 좀 가중돼 있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근데 제가 이제 최근에 소위 이제 수사를 하겠다 또는 수사 기관은 아니지만 뭐 기본적인 조사를 해서 수사에 협조하겠다라고 나온 그 이름을 좀 정리를 해보니까 네. 뭐 합조단, 합수본, 특수본, 국수본, 뭐 최근에는 뭐 중수재신청까지 논의가 되는데 네. 요즘 법조인들도 이름이 외우기가 헷갈리고 헷갈릴 정도로. 도대체 어느 기관에서 뭘 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대단히 지금 혼란스러워하는 혼란스럽죠. 상태입니다. 그래서 또 정세균 총리가 얼마 전에 전수조사를 이제 확언을 했지만 네. 실제 또 경찰에서는 뭐 혐의점이 최소한의 혐의점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네. 뭐 무조건 전수조사하는 것은 뭐 또 경찰의 일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약간 거부를 한 네. 상황에 있고 이제 그 기관 내에서도 협조보다는 약간 서로 뭐 자중질환 비슷하게 뭐 이거는 우리의 영역은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약간의 떠밀기식일 예,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 국토부가 참여해서 공직자 재산 집중 심사단에 이제 도움을 준다는 것은 이제 원칙적으로는 맞는 얘기인데 저는 앞으로 이런 게 어떤 부분에서 우려가 되냐고 하면 우리가 이제 형사소송법에 보면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라는 게 있어요. 네네. 기본적으로는 예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그 뭐 1차 수사는 기본적으로 경찰이 하고 2차는 이제 검찰에서 보안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산림 관련이나 조세 이런 특별 부분에서는 뭐 국세청 직원도 이제 소위 사법 경찰 관리로서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단 말이에요. 좀 전문성 있는 분한테 맡기는 예. 거군요. 뭐 조세 사건 이런 거는 세법 자체도 워낙 복잡해 있어서 일반 경찰이나 검사들이 하기에는 좀 무리인 점이 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소변 처벌법이라는 이제 특별법에서 1차적으로 국세청 직원이 조사를 해서 이제 고발을 해야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렇게 이원화된 구조가 되어 있는데, 근데 과연 그러면 지금 이 LH 사태 나아가서 지금 뭐 공무원 사태로까지 확대가 됐는데 이게 이제 전문성 있는 사건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이제 특성이 범국가적 사건이면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어떤 토지를 매입을 했다. 네. 이런 것을 입증하기 어려운 고난이도의 일반적 사건입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어떤 사실상 이렇게 지금 전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뭐 앞으로 이런 일이 만약에 터졌다고 하면 뭐 외국환 사건은 외교부, 뭐 의료 사건은 보건복지부, 뭐 성범죄 사건은 여가부, 네. 뭐 학교 폭력 사건은 교육부. 그러니까 이게 약간은 뭐 전 국민한테 보여줬다 빨리 성과를 내야 된다는 압박감 때문에 너무 이렇게 보여지기 뭐 시기에. 수사의 네. 주체, 특히 이제 저는 뭐 저번 방송에서 이제 강 변호사님께서 수사는 누군가 총대를 매야 된다 이 부분이 상당히 와닿았는데 그렇거든요. 어느 조직이든 헤드가 둘이면 이게 통일적인 어떤 일관성을 가지고 단계 효율을 내는 것이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바다로 못 부분이 가고 있습니다. 산으로 가죠 뭐.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지금 누구나 나서려고 하지만 누구도 총대를 매려고 하지 않는다. 저는 이런 부분이 좀 보여요. 그러니까 부작용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서 이제 중대 사안을 놓고 마치 좀 쏘를 보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저는 조금 이제 부작용 측면에서 뭐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뭐 지금 사실 이 현재 일고 있는 의혹들을 좀 파헤쳐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처벌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또 많은 분들이 그 이후의 일들을 많이 걱정하세요. 또 다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 해야 된다는 데는 뭐 이견이 없으실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투기 부패 방지법 5법 해가지고 LH 탈퇴 방지법 해가지고 뭐 국회에서 몇 가지는 지금 뭐 본회의를 통과하고 몇 가지는 아직 뭐 소위를 통과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근데 이게 보니까 뭐 나름대로는 저희는 이 법이 국회를 통과를 하면 이번 사태의 어떤 처벌을 좀 수위를 높일 수 있겠구나라 생각을 했는데 또 소급 적용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게요, 저는 좀 본말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사가 끝나야 어떤 사건으로 어떤 원인으로 일어난 것이 나와야지 네네네. 그것을 재발하는 재발 방지법을 만들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뭐 지금 수사 중에 있는데 네네. 그거를 무슨 재발 방지법을 해서 두리뭉실하게 해서 또 시행령으로 내려가는 부분들로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급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뭐 일견 생각하면 그럽니다. 7월부터 저 3기 신도시라든가 저 이사 대책에 대한 청약이 시작돼야 사전 청약이 되잖아요. 시작되죠. 그러니까 하는데 이렇게 뭐 그냥 툭툭툭 치고 나면서 뭐 국민들의 또는 땅을 소유했던 농민들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다면은요. 아니 아주 불본듯 뻔합니다. 토지 보상 협상 없는 거예요, 이러면. 절대 안 해줍니다. 그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하면 이것을 잘 나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요번에 소급 입법 안 된 게 뭐 이 헌법을 뛰어넘는 입법은 안 된다. 뭐 형사 네. 쪽에는 뭐 안 위헌의 된다 소지가 그러는데 있다. 저는 그것도 그냥 일반인의 눈에서 봤을 때 경자 유전의 원칙은요. 1987년도 헌법에 들어간 얘기예요. 농민이 아닌 사람은 이걸 농사를 칠수 소유를 없다. 못하게 되는 네. 헌법에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한 부분인데 또 헌법을 뛰어넘는 입법은 안 된다 등등 여러 가지 지금 뭐 굉장히 좀 국민들 눈높이에는 안 맞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핵심적인 거는 이걸 봅니다. 농민이 아닌 자가 네. 어떻게 농지를 취득해서 그다음에 농사를 경작했다고 낸 서류들 이런 것들이 지금 뭐 다 뭐 잘못된 부분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막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뭐 재발 방지법은 보니까 뭐 이 공직자 위주로 이렇게 그렇죠. 돼 있는데 네. 이 부분도 저는 2018년에 나온 공직자윤리법을 아주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이런 입법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인을 알아야 진단이 그러니까 처방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이런 거 빨리빨리 한다고 지금 박수칠 국민은 없을 것 같고요. 발본색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좀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사실 굉장히 국회에서 이 논의를 빨리 시행을 하길래 이번 사태에 뭔가 적용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구나 싶었는데 일단 소급 적용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과연 정부가 아니면 국민들이 생각하는 이 비공개 정보를 활용해서 시세 차익을 본 데에 대해서 과연 부당 이득 이런 것들을 환수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들었거든요.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예. 이제 부패방지법하고 말하자면은 공공주택 특별법하고의 구성 요건이 좀 다릅니다. 부패방지법은
정보가 아니라 비밀을 이용해야 돼요. 비밀이요? 예, 자기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 경우에는 지금 현재로도 몰수 규정이 있습니다. 아, 지금도 예, 있어요? 예, 지금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밀을 입증하는 게 좀 까다롭다. 그래서 이제 공공주택 특별법을 이제 적용을 했을 경우에는 비밀이 아니라 정보만 이용하면 돼요. 근데 이 조항은 또 대신 몰수 규정이 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지금 포천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부패방지법으로 갔기 때문에 아까 몰수 보전을 할 수가 있었는데 네네. 만약에 이게 비밀까지 안 가고 정말 정보만 이용했을 경우에는 현행법상으로는 사전적 몰수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공주택특별법을 이번에 국회에서 개정을 하게 됐는데 네네. 여기에다가 이제 몰수 규정을 이제 넣은 거예요. 지금에서야. 그렇게 되니까 이제 과거에 벌어진 범죄까지 이거를 소급 적용을 하냐 마냐 갖고 이제 국회에서 법사위에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건데 네. 더불어민주당의 조응천 의원이 이거는 위헌 소지가 있어서 반대를 해갖고 결국은 그게 맞았죠. 무산이 됐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저는 법률 전문가로 봤을 때 저는 조응천 의원의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왜 보세요? 그러냐면은 물론 이제 국민들의 어떤 들끓는 분노라든가 이런 걸 생각한다면 소급 입법을 적용해서라도 환수하는 게 법감정으로는 맞죠. 네네. 하지만 과거 이제 우리가 미란다 원칙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네. 미국의 이제 1966년도에 이제 미 연방 대법원에서 한 건데 그때 그 미란다라는 법인이 어떤 소녀를 납치 강간을 했어요. 근데 객관적으로는 유죄였는데 변호사 선임권하고 묵비권 행사 그거를 알려주지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 않아서. 때문에 무죄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개별적 정의를 볼 때는 그거는 잘못된 판단 같지만 네네. 큰 어떠한 법 원칙을 봤을 때는 그게 맞고 그것이 이제 토대가 돼갖고 전 세계에 미란다 원칙이라는 형사소송 대원칙이 성립이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구체적 정의보다는 일반적 정의, 헌법 정신을 저는 더 상위 개념으로 봐야 된다는 게 맞고요. 네.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과거 뭐 친일 재산, 뭐 친일파들 재산 환수하는 문제하고 이제 비교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이제 헌법상 우리가 이제 3.1 정신을 계승했다는 헌법 전문 때문에 그 예외적으로 그거는 위헌이 아니다 이렇게 본 건데 만약에 이런 거를 이렇게 계속해서 위헌적인 거를 이제 소급 적용을 하게 되면은 네네. 앞으로 우리나라 법의 대원칙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계속 때문에 예외가 생긴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래서 저는 현행 이제 부패방지법으로도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대해서 조응천 의원이 이번에 위헌 얘기를 한 게 법률가로서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변호사님께 그걸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 지금 시청자분들은 그걸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LH 직원들끼리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네. 한 그 내부 정보는 비밀이 아닌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실 것 같거든요. 그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네. 뭐냐면은 이 내부 정보냐 비밀이냐 네. 이거에 기준이 있습니다. 아, 기준이 이게 있어요?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국민들이 알 수 있었다고 해서 비밀이 아닌 건 아니다. 그 말은 관보에 게재가 됐냐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아, 관보에 게재가 되면 되면은 비밀이 비밀이 아닙니다. 그때는 이거는 이미 오픈된 거기 때문에 내부 정보라 하더라도 관보에 게재된 한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로 취급을 안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관보에 게재되지 않지만 이미 소문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네. 지금 이 포천 공무원 같은 경우 이제 그런 예잖아요. 뭐 본인은 이제 다 아는 정보니까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변명을 했는데 하는 거죠. 경찰에서는 이게 말하자면은 공청이라든가 이런 걸 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어떠한 특정 지역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거는 비밀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갖고 이번에 구속영장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관보에 게재됐냐 여부가 이제 언론에 안 나왔기 때문에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예.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제 나중에 이제 법적으로 쟁송으로 갔을 때는 이게 관보에 게재가 됐냐 여부에 따라서 지금 현행 부패방지법상 몰수 규정을 적용해 갖고 재산을 환수할 수가 있냐 여부가 결정나게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포인트가 되겠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부패방지법을 적용을 못한 가능성도 지금 현재 가능성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관보에 게재된 상태에서 그 정보를 일반인들은 잘 모르잖아요. 관보를 잘 보는 건 아니니까. 계속 보고 있는 건 그런 아니니까. 상태에서 만약에 이거를 취득했다면은 이건 부패방지법상 적용이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구멍을 메꾸려고 이번에 국회에서 공공주택특별법을 네. 개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 부당이득을 환수 못할 수도 있는 건가요, 변호사님? 제가 뭐 준비해왔는데 지금 강 변호사님 다 말씀하셔가지고 같은 내용을 준비하셨군요. 네, 근데 저는 그래서 아쉽지만 다른 부분에서 좀 보완을 해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일단 부패방지법은 강 변호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고 원래는 이제 공무원을 전제로 하지만 공직유관단체라 해가지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지정한 공사 직원도 부패방지법상 공무원으로 봅니다. 네, 그래서 부패방지법이 적용이 되는데 이제 이용해야 될 정보 성격이 좀 다른 경우는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언론에서는 주로 그 LH 직원에 대해서 부패방지법 차원에서 논의를 하는데 이제 몰수를 할 수 있는 몰수나 추징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부패방지법만 있는 게 아니고 네네. 그 이제 원칙적으로 우리가 이제 형법상 이제 뇌물죄에서 출발을 하자면 지금 대법원 입장이 단순히 이제 뭐 재화나 어떤 재산상 이익 이런 걸 직접적으로 주는 것만 뇌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네. 거기에 더해서 투기적 사업계에 참여할 기회에 관한 정보 제공하는 이런 것도 뇌물로 넓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 형법상 몰수 추징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면 투기적 정보를 제공을 해서 그 투기 기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고 하는 것도 뇌물로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정보가 뇌물이냐, 그 정보를 이용해서 산 땅이 뇌물이냐, 그에 따라서 몰수를 할 수 있냐, 추징을 할 수 있냐 이런 범위가 달라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그 특별법 중에 공무원 범죄 몰수법이라고 따로 있어요. 공무원 범죄 몰수법. 근데 이제 공무원 범죄 몰수법의 단점은 여기는 그 공직유관 단체라 해가지고 LH 직원까지 확장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는 한계가 있고요. 다만 이제 불법 재산이라고 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연쇄적으로 얻어낸 다른 불법 재산, 가령 정보를 일차적으로 취득해서 네. 그걸 가지고 부동산을 투기를 했다면 그것은 또 불법 재산에 포함을 시켜서 몰수나 추징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법마다 일장일단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참고로 그 전에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제 포천시 공무원 공무원에 대해서 몰수 보전을 법원에서 결정을 했잖아요. 네네. 그게 바로 공무원 범죄 몰수법에 의해서 한 겁니다. 예. 이게 포천 사례가 여기 적용되는 근데 이제 공통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네. 이 몰수 추징을 얻은 이익을 넘어서 2배, 2배에서 5배 이렇게 징벌적인 환수까지는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예, 그것까지는 아직까지 기존 법에서는 제도적 정비가 되어 있지 않고 네. 아까 이제 고문님께서 초대 말씀하셨지만 지금 5가지 부패업법 중에서 지금 통과된 게 3법인데요. 네. 공공주택특별법하고 LH법하고 공직자윤리법 예, 개정안. 공직자윤리법이 네. 3가지만 통과가 됐는데 지금 LH법에서는 이제 3배에서 5배까지 징벌적으로 환수를 한다라고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 그렇죠. 부분이 있어서 이제 향후에는 이 법이 적용이 돼서 이제 뭐 억제적 효과를 굉장히 이제 누릴 수는 있겠죠. 근데 이번은 다만 아니겠지만. 이제 소급입법 관점에서 본다면 뭐 공소시효를 배제하거나 뭐 연장 가중하는 거는 가능한데 네. 실제로 5.18 특별법에서 뭐 헌재에서는 공소시효에 관한 것은 실체법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해서 그 정도는 허용을 해줬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뭐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기본권이나 헌법 원리는 적용을 받으니까 그것은 힘들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참. 국민들 눈높이에서는 그 이제 법리적인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거 범죄잖아요. 그렇죠. 범죄로 인해서 얻은 이익은 어떻게 하든지 정부에서 뭐 환수라든가 몰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변창흠 장관도 몰수가 마땅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예.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참 이제 법의 그런 원칙에 의해서는 하지만 어떻게 하든지 이거는 지금 뭐 부동산이라는 거는 지금 모든 거에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또 이것이 뭐 재발이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보여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한민국 공직사에서 최대 스캔들이라는 거는 2008년도에 한 번 일어나거든요. 공직자 공무원 4만 명이
쌀 직불금을 받아간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얼마나 강력하게 그때는 뭐 차관 뭐 이제 연루가 되고 그랬지만 그때 얼마나 이 굉장히 강력한 처벌을 하고 네. 다 환수까지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우리가 뭐 이런 쌀 직불금을 지금 뭐 타갖고 가는 공무원들이 사라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단계 높은 우리 상상을 뛰어넘는 부분들로 좀 가주셨으면 하는 게 그냥 일반 서민의 생각이고 우리 보통 눈높이에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뭐 역시 법에서 또 판단을 내려줘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그렇죠.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 법에서 내리는 어떤 판결과 판단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 뭐 변호사님 말씀 주셨지만 이번에 국회에 통과된 5법 가운데 3법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같은 경우는 이제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공직자에게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릴 수 있다라는 조항을 이제 넣어놓은 그렇죠. 개정안인데 무기징역 굉장히 뭐 사실 무서운 처벌이죠. 무기징역 뭐 근데 과연 이 정도면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 정도의 강도가 있는 수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이제 과거에 이제 그 공공주택 특별법이 이제 5년 이하 징역, 네. 아니 5천만 원 이하 벌금이었는데 이제 무기징역까지 늘고 그다음에 벌금도 이제 뭐 그 이득에게 뭐 3배에서 5배까지도 이제 하고 네. 또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몰수도 하고 네네. 여러 가지 이제 조항을 강화했죠. 근데 이제 무기징역을 이제 법정 상한선으로 넣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게 만약에 실무상 만약에 범죄가 저질렀을 때 지금 사람을 죽여도 무기징역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살인죄가 적용됐어도. 살인죄의 경우에도 그렇죠. 살인죄도 뭐 정말 뭐 연쇄살인이라든가 아주 엽기적인 살인이 아니면은 보통 징역 10몇 년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예, 근데 과연 이게 법정 상한이 무기징역이라고 해서 실제로 무기징역이 선고되겠냐? 아마 법률가라면 이거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시는군요. 부정적으로 보고요. 정말 이걸 해서 뭐 국가를 흔들 정도로 뭐 수조 원의 어떤 그런 범죄를 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는 한 무기징역은 그냥 상징적인 거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은 결국은 우리가 사형이 있어도 범죄가 재발이 됩니다. 그렇죠. 사형이 있어도 살인합니다, 사람들이. 반면에 이거는 실질적으로 무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적기 때문에 이게 설사 약간의 경종은 줄 수 있을지언정 범죄 예방적인 어떤 효과 면에서는 그다지 크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다만 오히려 벌금형하고 그다음에 재산 몰수 이게 더 큽니다. 이게 사람들한테 더 심리적으로 현실적으로 팍 와닿고 네. 당장 자기한테 이게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네. 이런 어떤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이 더 오히려 예방적인 효과가 있지. 뭐 무기징역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약간은 사문화될 수 있는 그렇죠. 법안이 될 수도 예, 있겠다. 크게까지 작용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국민들이 뭐 기사를 통해 접하던 이 내용을 보셨을 때 징역 5년 이하였던 이 처벌 수위가 무기징역까지 높아져?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강도가 높을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국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네요. 이게 뭐 약간의 어떤 쇼맨십을 하는 것 같다는 느낌밖에 안 들고요. 구체적으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거 오히려 아까 제가 말한 재산 몰수 이거를 좀 더 정확하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아니 이런 게 고모님. 재발을 방지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근본적인 치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뭐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이 사람 벌 주는 거 굉장히 좋은 거지만 경종을 울릴 수 있지만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죠. 않게 하려고 그러면 방법이 있죠. 투기 요인을 없애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투기를 통해서 이익을 얻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어떻게 하든지 지금 뭐 세금이든지 뭐든지 제도적으로 그거를 바로 당신에게는 이익이 없습니다. 이 제도를 만들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1년 내에 팔면은 뭐 진짜 전체의 뭐 90%를 갖고 간다든가. 그래서 진짜 근본적으로 이거 나가지 않으면요. 투기가 얼마나 암적 세포인데 그거 이 보고서 다 들어갑니다. 사후에 일어나는 일은 또 나서 땅을 치고 뭐 참 잘 되니 못 되니 하는데 근본적인 이거를 가야 되고요. 그러려면은 이게 지금 뭐 이 LH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에 농지 전수 실태 조사 들어가야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농지에 관한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이 있어야 됩니다. 네. 1994년도에 우리가 농지법 만들었는데요. 그게 막 허물어지다 못해서 지금은 뭐 누구나 농민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뭐 쭉 그 경과들을 보면은 사실
저는 이번에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하나를 찝는다면 네. 택지개발촉진법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국토 이용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이거는 이 농지법 상위법으로 해서 다 이거를 뭉개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원인을 찾아서 좀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지금 사실 LH 사태에 지금 뭐 농지 포션이 98%인데 이 부분부터 다시 한번 정비하는 부분들이 꼭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뭐 원인을 발본색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모르겠습니다. 이 법은 또 어떻게 근데 과연 한 작용? 가지 좀 이번에 예. 공공주택특별법에 빠진 게 있어요. 어떤 이 거? 몰수 규정을 넣었지만 이 몰수 보전에 대한 규정이 지금 안 나옵니다. 사실 지금 몰수 보전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될 수 있는 게 세 가지예요. 공무원 범죄, 네. 그 다음에 마약류, 아니면은 부패 범죄예요. 근데 요번에 이제 이 그 포천 공무원 같은 경우는 부패방지법으로 아마 저는 그 부패범죄 재산 특례법으로 해갖고 네. 몰수를 하게 된 것 같은데 공공주택특별법 위반의 경우에는 몰수 보전 규정이 현재는 없습니다. 없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몰수 보전 규정에 대해서까지도 뭔가 특별법을 만들든지 아니면 공공주택특별법에 넣었어야 되는데 그 절차적인 게 좀 빠져 있지 않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미 벌써 국회를 통과를 해서 지금 또 어떻게 또 다시 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지는 사실 아니, 현재로서는 몰수 특례법을 따로 만듭니다. 아예 따로 만드는. 예, 보통 이제 우리가 부패방지법도 있지만 부패재산 몰수 특례법이 따로 있거든요. 이것도 공공주택 범죄에 대한 몰수 특례법을 따로 만들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또 이번에 3법 중에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LH 직원은 물론이고요. 또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모든 공직자 또 유관단체 직원들을 이제 의무적으로 재산 등록을 하라는 내용이 골자로 돼 있는데 변호사님 이렇게 뭐 재산 등록하면 뭐 어느 정도 투명해지는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뭐 차명으로 하면은 이건 뭐 효과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효과도 분명히 있고 한계도 있겠죠. 뭐 그 동전의 양면적인 성격은 뭐 누구나 다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네. 근데 이제 재산 등록이 의무화되면 어느 정도 부담을 느껴서 억제적 효과가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건 뭐 부인할 수는 없고요. 하지만 그걸 등록을 한다고 하더라도 말 그대로 차명 거래를 하거나 뭐 다른 방식의 편법을 쓴다고 하면 그 등록 자체가 가지고 오는 효과는 굉장히 반감이 될 가능성이 크겠죠. 네. 근데 이제 지금 뭐 논의 자체가 어떻게든 제도 정비 또는 형량 강화나 뭐 환수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정치권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어떠한 법을 정치하게 만들어도 인간은 그 법을 빠져나갈 소위 틈새를 공략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법의 발전 방향을 보면 나름대로 정치하게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그 법을 빠져나가는 또 다른 예외 사례가 생기면 또 개정해서 만들고 소위 법보다 사람들이 먼저 한 발 앞서가요. 왜냐하면 예측해서 한다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희는 이제 이 사태의 책임이 그 개인의 부분에만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어떤 공공 부분에서 종사하는 사람, 뭐 공무원 당연히 포함해서 어떤 윤리의식이 고취돼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저는 일정 부분 국가의 책임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 국가의 책임. 예.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금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기대를 지금 안 하고 살고 뭐 심지어 뭐 남들 다 하는데 나만 안 하면 바보다 또는 이번 생은 뭐 망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승망.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젊은 사람들 중에서는 취업을 하지 않고 소위 데이 트레이드로 하루 종일 방에 앉아서 주식 투자만 하는 분도 상당히 많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투기 정보를 이용해서 어떤 불법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어떤 윤리의식도 이미 마비돼 있는 상태고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기보다는 어떻게든 한탕주의 쪽에 많이 그 경도되어 있어요. 그게 뭐 대표적인 게 영끌 아닙니까?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예. 뭐 빚도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서 내고. 내가 정당하게 부를 이루고 그렇게 부를 이룬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적 문화는 이미 상실됐어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국가나 개인도 상당히 마음이 지금 병들었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제도적 개선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굉장히 미시적이고 테크니컬한 접근이고 뭐 중간적인 방법으로는 윤리의식도 고쳐야 되지만 사실 이제 사회적 환경 자체도 변해야 되겠네요. 내가 조금만 열심히 일하면 돈을 벌 수 있고 그렇죠.
뭐 부동산 아니라도 돈 벌 수 있는 기회, 예를 들어 스타트업이라든가 뭐 창업을 할 수 있는 환경. 그게 참 건강한 사회가 되는 기회일 텐데. 내지는 뭐 그 뭐라고 얘기할까요? 뭐 지금 사실 뭐 근로보다는 뭐 주식에 투자하거나 요즘에 비트코인도 참 열풍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뭐 확 이제 소득이 오르면 저는 이래서 벌고 있는데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소위 부동산 아니라도 돈 벌 거 많다. 이런 거 만들어 줘야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그렇죠. 이걸 지금 제도적으로 형량 강화하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그 형법학자 중에 포이에르 바흐라는 사람이 얘기한 심리 강제설이라는 어떤 그런 효과를 통해서 일방 예방의 효과는 있겠죠. 네네. 근데 장기적 관점에서는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뭐 화면에 지금 뭐 사실 요즘에 신조 좀 저희가 문장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 저는 저 표현을 쓰고 싶지 않거든요, 별로.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사실 많이 드는 참 영혼까지 이렇게 끌어모으고 영혼이 털려야 되는 이 상황이 너무 좀 안타깝고 시청자 여러분께 이런 걸 전달을 해드린다는 것 자체가 좀 송구한데 지금 현실이 좀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그렇죠. 또 농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네네. 지금 경제주는 사실 농사 짓는 사람이 방에 뭐 논밭을 소유하는 게 당연한데 네. 현재 농지법으로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지금 사실 94년도 농지법 할 때는요 굉장히 엄격했어요. 근데 그 이후로 막 이게 이제 치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걸 완화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 상속을 받은 건 해줬고 8년 이상 뭐 가졌으면 됐고 뭐 기업 연구소 뭐 다 해서 열어줬는데요. 가장 제가 뼈아팠던 거는 이겁니다. 사실 농림부에 농지관리위원회라고 있었는데 네네. 그럼 이것들이 농민 심사 자격하는 것까지 다 관할을 전체를 하던 관장하는 건데 거군요. 2009년도에 폐지됩니다. 그게. 없어졌어요? 예, 폐지되고 아까 말씀드린 택지개발 촉진법이라든가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이 상위 법률로 와서 그냥 수용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퍼지는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농지에 관한 것은 조선 500년 동안 내내 일어난 일이고요. 뭐 아시잖아요. 뭐 유영원의 균전론이라든가 네. 무슨 정약용의 정전제, 뭐 정도전 뭐 다 이걸 땅과 관련된 땅과 관련된 제도들이죠.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국민들 DNA에 핏줄에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현실은 어떠냐면 일제 강점기에 소작농 이 비율이 65%입니다. 네. 근데 아직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순간에 임대차 영농을 하시는 분이 비율이 50%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진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이번에는 농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개선들을 처음부터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 공무원 잘못했다 이걸로 포커스 맞추는 게 아니라 이참에 굉장히 전반적인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사실 우리 농민들에게 또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국가가 무상으로 또는 무상은 아니지만 하여튼 토지를 배분해 준 적은 5,000년 사상에 한 번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한 번은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했던 토지개혁법입니다. 그때 초대 농림부 장관이 죽산 조봉환 선생님이에요. 그 공산주의에서 전향하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맞아져서 그때는 어떤 됐었는데. 공유의 그리고 뭐 국토라는 제한된 자원에 대한 어떤 공유 차원에서 이런 제도들이 나온 게 지금 경제유전까지 흘러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것에 이 중간 굉장히 큰 기둥을 세우는 그런 전환기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보입니다. 사실 뭐 그동안 또 이 3법은 일단 통과됐는데 통과 안 된 법 중에 이해충돌 방지법이 있는데 이건 아직 상임위 문턱을 못 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보니까 적용 대상이 이제 가족 범위 어디까지 있냐 이 부분과 함께 언론인 또 뭐 사립교사 이런 분들을 포함할지 이 부분이 쟁점이 됐다고 하는데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좀 정리가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이 법을 저는 빨리 좀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 너무 이제 이거를 광범위하게 한 번에 다 하려고 원킬을 그냥 원샷으로 하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일단은 법이라는 거는 또 하면서 또 약간 부작용이 나거나 미비한 점이 있으면 또 그때 좀 이렇게 보완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발의 자체가 빨리 돼야 되는데 이게 빨리 이제 법이 이제 시행이 돼야 되는데 국회의원들끼리 이제 그런 사소한 강론적인 거 갖고 질질 끌면서 저는 이 법을 결국은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들어요, 사실은. 그 정도로. 왜냐하면은 자신들한테 가장 불리한 법이거든요. 국회의원들한테는 이거 직격탄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회의원들이 자기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식으로 자기한테 이게
불리한 거니까 서로 막 떠밀면서 이걸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갖고 지금 말하자면 꼬투리 잡아갖고 이거를 여론 잠재울 때까지 기다리려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들어요, 솔직히.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 사립학교 교사라든가 언론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보를 하더라도 네네. 일단은 정말 공직자들이라든가 이런 공직 유관단체 이런 사람들의 경우라도 빨리 이거를 시행을 하는 게 맞지. 그 모든 걸 다 한다면은 사실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어디 가서 뭐 아무것도 못 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아마 이런 문제도 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시행해보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언론이라든가 이 사립 교사들도 이런 문제가 많이 벌어진다 하면 거기에 맞춰갖고 좀 제한적으로 이걸 보완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 변호사님도 일단 뭐 시행이 먼저 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근데 이게 이해충돌 방지법만의 좀 독특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거를 먼저 한번 짚어보고 이제 이 문제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10년째 국회 통과가 안 되는 해묵은 이제 법 중에 대표적인 법인데, 이게 이제 뭐 지금 이낙연 총리께서 LH 사태가 터지고 나서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사실 이해충돌 방지법, 뭐 줄여서 우리가 이충법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충법 자체는 지금 없는 거는 아니에요. 사실상 통일적인 사전적으로 규율하는 법 자체가 없다는 것뿐이지, 소위 이제 민법에서 뭐 쌍방대리 금지 원칙이나 어떻게 보면 형법상 뇌물죄도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뭐 또 공직자윤리법이나 또 뭐 부패방지법도 넓은 의미에서 이해충돌적 규정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고, 네네. 그러면 이제 사전적으로 사적 이익을 위해서 공직을 이용할 수 있는 그 단계를에서 어떤 행위를 제한하자라는 일반법을 만들자는 건데, 이게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국세청 공무원이 어떤 회사를 세무조사를 나가는데 알고 보니까 그 회사에 투자를 해가지고 뭐 주식 한 10% 가지고 있더라, 내지는 이번에 LH 사태처럼 뭐 내부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그 업무를 진행하는 상계 신도시에 토지를 뭐 매입을 하려고 하겠더라, 이런 어떤 물적인 객관적 재산 관계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는데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 인적 관계에 있어서 이게 단 협의로 공무원만 포함을 시킬지, 네. 아니면 그걸 넘어서서 더 그 광범위하게 외에 잡을지.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기자나 뭐 사립학교 교원까지 포함시킬지, 그 다음에 이제 잠재적 이해 충돌이 예상이 되는 어떤 범위를 가족이나 뭐 동호회 이렇게까지 넘길지, 이런 네. 부분에서는 사회적 합의를 사실 도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뭐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동호회나 뭐 친목회까지 한다면 그게 범위가 굉장히 모호해지고, 그렇죠. 모호하고 특히 어떻게 될지 그게 모르죠. 형사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이제 명확성 원칙에 반할 우려도 있습니다. 네. 특히 이번에 이제 김용진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보면 그런 어떤 이해 관계인에 대해서 사전 등록제까지 규정을 해놓고 네. 등록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형사처벌까지 하는, 또는 과태료 같은 행정 제재까지 하는 규정까지 만들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네. 뭐 일단은 시행을 하고 부작용을 고치자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러면 그 범위를 굉장히 줄여놓은 상태로 시행한 다음에, 그러면 뭐 결국 뭐 두 분이 같은 의견이라고 아니 봐도 사립학교 교원을 추가를 한다든가, 네, 네. 아니면 뭐 기자까지 확대한다든가, 이런 논의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뭐 범위를 너무 확대를 시켜 놓으면 또 그 활동이 위축되는 그런 부작용도 있어서 네. 그 법 자체의 어떤 특성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참 할 게 많네요. 지금 LH 사태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할 게 많은데 과연 국민들이 하나하나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토론하는 자리 계속 만들어서 여러분께 정보나 이런 내용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영호 고문, 강민구 변호사, 정동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스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